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네, 오늘은 잠시 시간이 있어서 외부에 나와서 들리나요? 제 얘기가? 안 들리죠? 옆에 일행이 있어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제 소리가 들리나 해서. 여성분이긴 하고요. 우리 마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잠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잘 모르고 있는 거. 통화량 때문에 결국엔 자산은 영원히 상승하도록 구조화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구 감소는 사실은 이제 구조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시 인구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그 원인은 자본주의와 화폐 시스템에 상당히 물론 이 100% 전적이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얘기를 하긴 좀 그렇겠지만 거의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화폐 시스템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근본인.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태어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은 우리 경제 주체가 개인, 기업, 국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면 개인과 기업은 수출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월급을 받거나 해서 소득을 올립니다. 물론 그 나머지 경제 주체인 국가도 세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경제를 활동하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세금이 덜 거치거나 세금이 없거나 또 큰 프로젝트를 통한 돈이 필요할 때는 국채라는 걸 발행해서 시중에 없는 돈을 찍어낸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본적인 그 구조가 붕괴된 게 1970년도에 근본이제입니다.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만큼만 발행한다는 게 근본이제의 기본 개념이고, 왜 근본이제를 그러면 했을까? 맨 처음에 초기에 화폐를 만들 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화폐를 무분별하게 남발한다라는 게 그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근본이제를 개입을 시킨 거죠. 근본이제를 통해서 화폐를 맘대로 발행하진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어떠한 믿음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선을 앞에 놓고 고양이 보고 얘가 이번에 이 생선을 지키는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생선을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라고 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고양이가 그 생선을 안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요.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은 나중에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제가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기 잠깐 그 사전 설명으로 빠져나왔는데, 결국에 다시 돌아가서, 자, 기업과 개인은 일을 하거나 월급을 받거나 물건을 팔거나 하면서 없는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수출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그 나라의 돈을 가져오는 거죠. 통화량이 늘어났겠죠. 월급을 받는 사람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았으니까 회사는 그 월급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회사도 다른 나라든 다른 사람이든 물건을 팔고 판 돈을 받아와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줍니다. 국가도 물론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또는 재정 지원, 재정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써야 될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금이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서부터 빵꾸가 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통화량은 근본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중의 통화량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 조금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1%, 2%가 아니고요. 4, 5%에서 10%, 15% 이상 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통화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화량은 기본적으로 어떤 담을 그릇을 찾으러 다닙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을 은행에 놓지 않아요. 왜?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를 더 낮은 상태가 되면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뭐 2%, 3% 하다가 뭐 1%까지 내리고 0.5%까지 내리면 은행에 있질 않죠. 그 통화가 일어나서 다른 곳에 무언가를 담을 그릇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게 주로 어떤 거냐면 결국엔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부동산만 오르는 게 아니고 주식도 오르고요. 보석 같은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모든 물가가 오르는 것의 그 배경은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통화가 떨어져서 통화량이 너무 많이 생겨서 통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득하고 밀접한 연계가 있지만 100% 소득하고만 관계는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득이 들어온 것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은행은 그걸 또 대출을 통해서 시중에 뿌려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원 통화 뭐 100조가 생기면 거의 9배 900조 원의 통화량 증가 효과를 낸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지만 실제로는 900조까지는 안 늘어나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일수록 통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900조까지 늘어나지만 나이가 적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일수록 대출을 덜 받고 돈을 덜 쓰면서 통화 속도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9배까지는 늘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중의 통화량은 점차 늘어납니다. 이 통화량이 감소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외국인들 근로자들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월급을 왕창 받아서 본국으로 다 빼내가야 됩니다. 그게 통화량이 감소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벌어들이면 시중의 통화량은 자꾸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커피 한 잔 좀 마실게요. 커피 맛이 좋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화는 어딘가 담을 그릇을 찾게 됩니다. 가장 안전하면서 확실히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되는 것에 통화량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부동산이에요. 그것도 사람이 있는 곳의 부동산. 무슨 얘기냐?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뭔가 나도 저기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곳의 자산으로 안전한 곳에 일단 찾는 것이 부동산이고요. 그 중에 굉장히 모험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자산은 주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나마 또 안전한 걸 찾는 자산은 뭐죠? 채권입니다. 채권 쪽으로 넘어가고 채권의 이자를 받겠다 이거죠. 싸게 뭐 국채를 발행한 걸 받아서 이자에다가 가격까지 올라가는 걸 감안을 해서 채권을 사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통화량은 기본적으로 늘어나야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맞아요.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도록 조성을 합니다. 통화량이 감소를 하면 발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못 견디죠.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안 도니까 모든 것의 물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통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저 물건의 가격이 앞으로 더 내려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화폐 가치가 귀해지니까 물건값이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계속되면 결국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넓은 곳에서 좁아질수록 좁은 곳에서 더 좁아질수록 그 좁은 곳에는 통화량이 거의 모든 통화가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여 있는 게 지금 현재 화폐 시스템이고요. 우리가 다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비싸.
비싸서가 아니고 가치가 있어서 비싼 게 아니고 통화를 남발하니까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통화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어떤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자산이 비싸다고 떠들면서 통화를 계속 찍어내는데 왜 비싸 하면은 말과 행동이 반대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구조가 인구가 감소해도 사람이 몰리는 곳의 자산은 영원히 오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곳으로 더 많이 모이겠죠. 이게 현대 화폐 시스템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왜냐?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했는데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 사람이 안 모여도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욕구까지 더해져서 무언가를 사려고 덤벼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통화량 증가한 것 첫 번째. 사람들의 어떤 희망, 욕구까지 더해진 것 두 번째. 예, 좋은 곳은 그나마 한정이 되어 있겠죠. 거기에 100명밖에 살 수 없는 곳에 올해는 100명, 내년엔 200명, 그 다음에 300명이 몰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화를 써서라도 그 자산을 소유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딜레마예요. 왜냐?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점점 소유할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예, 극소수의 화폐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만이 그곳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젊은이들이 생존이 힘들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행위를 만들게 되죠. 왜냐?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지금 내가 뭐하러 결혼해? 뭐하러 출산을 해? 다 귀찮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결혼하고 출산했을 때 그것을 감당 가능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현재 화폐 시스템에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인구 감소의 구조적인 원인이 가장 중요한 건 화폐 시스템의 구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구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의 추세는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간에 꼭 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 갔다 온 것도 올리려고 하고요. 작년, 재작년, 올해 일본을 많이 다녀왔는데 그 동영상을 찍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아들이 일본에 있어서 아무데나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도치기, 도쿄, 요코하마, 그 다음에 저 온천 지역인데 정확히 제가 기억이 나질 않네요. 거기까지 4군데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중간에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화폐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산 가격은 영원히 오른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모든 자본주의 화폐 시스템의 구조가 그래요.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알죠. 예, 맞아요. 자산을 구하는데 정말 진심을 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